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봤죠. 네,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조금 핵심을 정리를 해두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이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는 여진족을 상대로 싸운 거죠. 여진족을 상대로 싸운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바뀌죠. 국가가.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여진족의 국가 이름이 후금이었고요. 후금이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는 여진족의 국가 이름이 청이었죠. 요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음, 아직 후금일 때는 그저 여진족의 나라였다면 청나라는 여진족이 중심이 돼서 주변 민족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포부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 아직은 명나라와 싸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전쟁에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이랑 형제 관계를 맺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청나라 때는 본인들이 주변 민족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침략을 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군신 관계 이렇게 우리가 청나라를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하 노릇을 하는 그런 군신 관계를 맺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군신 관계를 처음에 요구해 오잖아요. 청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황제 나라로 대접을 하고 너희들이 신하의 노릇을 하라고. 그래서 청나라의 이런 요구를 듣고 이렇게 이런 요구를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이냐 이렇게 맞서 싸우자는 주전파, 척화파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화해를 해야 된다는 주화파.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전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그래서 왕실은 대체로 다 강화도로 도망을 갔고 인조는 남아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맞서 싸우게 되지만 결국 포위를 당하면서 끝내 항복을 하고 말죠. 그래서 그 항복이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었죠.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복을 이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봤고요. 보통 이제 주전파에는 김상헌, 그다음에 주화파에는 최명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주전파에 누구, 주화파에 누구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PPT에 안 적었고. 근데 그냥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주화파의 최명길이라는 인물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냐면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 얘기를 하면 욕먹을 줄 안다. 누가 이거 맞서 싸우자고 하고 싶지 당연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건데 누가 여진족 황제 대접하면서 화해하자고 말하고 싶겠냐. 그러나 지금 여진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하면 전 국민을 개죽음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욕먹을 걸 각오하지만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다. 항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강화회담은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본인이 어떤 굉장한 피해나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어떤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얘기를 끝내 한다고 하는 게 그 용기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신념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런 면에서 좀 저는 그 최명길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핵심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 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 이후의 사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여전히 붕당 정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정치인들끼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싸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치인데 어떻게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치인들 간의 경쟁이고 논쟁이고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붕당 정치를 그 자체로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이후에 사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뀝니다. 어쨌든 큰 전쟁을 두 번이나 치렀으니까. 그래서 정치 파트를 보면 일단 비변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어, 비변사가 이제는 국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역할을 의정부가 했었죠. 그래서 의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육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원래 그 역할을 했었던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되는 거죠. 비변사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국방상에 뭔가 외적이 침략했다든지 이런 국방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임시회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긴급한 상황이 너무 길어졌죠.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자세히 보면 네 번의 전쟁이에요. 일본이랑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다음에 여진족이랑 정묘호란, 병자호란 네 번의 전쟁을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비변사가 계속 임시회의 기구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상설기구라고 하죠. 항상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구가 되고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제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는 사실상 의정부보다도 더욱 강한 정책 결정 기구이자 시행 기구가 된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정치는 항상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비변사 중심이 되면서 왕권도 좀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군사 파트에서도 내용이 많이 바뀌는데요. 일단 어, 5군형 체제라고 해서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새로운 군부대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새로운 부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 일단 뭐 임진왜란 때 조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서 조총 부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좀 중요한 점인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는 임진왜란 전에는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군역을 의무로 이행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임진왜란 전에는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훈련은 받지 않고 그냥 돈만 내고 나오는 형태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각 지방에서 이제 군역을 받을 텐데 각 지방에서도 농민들이 와서 실제로 훈련하는 것보다는 돈만 내고 가기를 원해요. 왜냐면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계속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전쟁이 없을 것 같으면 와서 군사훈련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거든요. 노동력 낭비죠. 근데 훈련 받는 대신 돈으로 내고 가면 그러면 지방 재정이 필요한 데다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지방 관청에서도 농민들이 실제로 와서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돈 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군사제도가 좀 이제 풀어지고 해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실제로 이제 싸우자고 집합을 시켰을 때는 몇 명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일반 농민들에게는 100% 군역으로 걷고 그래서 돈으로 걷고 그 돈을 이용해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고 월급 받는 병사들을 뽑는 거죠. 그렇게 만든 부대가 훈련도감이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4개의 부대도 대체로는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직업군인들 중심의 오군형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훈련도감. 나머지 어영청, 충윤청, 수어청, 금이영 요거는 이 이름까지 기억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훈련도감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감 포함해서 5개이기 때문에 오군형 체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군은 과거에는 잡새꾼이라 그래서 평민들이 예비역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요 시기에도 지방군이 예비역 역할을 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소고군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평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분 차별을 두지 않아요. 양반,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신분들이 다 같이 소고군에 구성이 돼서 만약에 그 나라랜다. 그 지역으로 외적이 침략해 들어오면 그 지역의 방어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예비군 역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외적이 침략해 오면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방어하는 예비군의 역할을 하는 소고군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임진왜란 전에는 평민만 했었다면 이제 병자호란 뒤에는 소고군 체제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임진왜란 때 거의 이 시스템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평민뿐만이 아니라 양반이나 노비들도 이제 군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금 내용도 많이 바뀌는데 일단 세금 내용을 고쳐야 됐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너무 심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정부가 특별히 많이 걷는다기보다는 일단 너무 지금 전쟁을 오랫동안 겪어서 토지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고 또 인구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정부는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국가도 충분한 재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개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개혁이 있습니다.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이렇게 세 가지 개혁이 있고요.
영정법을 보면 기존에 이제 원래는요, 영정법 이전엔 세종 때 공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공법이라는 제도는 어, 그 해에 농사가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 땅이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 땅인지 이런 걸 평가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해의 농사를 평가해서 농사가 잘 됐으면 많이 걷고 잘 안 됐으면 덜 걷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영정법은 인조 때 만들어진 건데 그 해에 농사가 얼마나 잘 지어졌든 아니든 아니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든 아니든 무조건 그냥 1년에 4두만 걷는 거예요. 예전에 세종의 공법 때 등급별로 걷었을 때 가장 낮은 게 4두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 게 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렇게 세금을 1년당 내는 기준을 줄여주면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이제 신고를 솔직하게 해요. 과거에는 세금, 이렇게 토지 신고를 좀 줄여서 해서 세금을 감면받고 이랬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토지를 그냥 왜냐하면 불법을 하고 있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토지를 솔직하게 신고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래도 세금 수치가 조금은 줄어 이렇게 어, 늘어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고 균역법은 이제 영조 때 만들어진 건데 영조 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모든 농민들에게 군역에 해당하는 이제 옷이나 아니면 돈을 걷고 그걸 이제 직업군인들에게 지원해주는 형태인데 그걸 거둘 때 일반 농민들에게 거둘 때 옷감을 이제 1년에 두 필을 걷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줄여서 이제 영조 때 1년에 한 필로 줄인 거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세금에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부담이 큰 거죠. 왜냐면 이 특산물을 이제 각 지역별로 뭐 내라 뭐 내라 뭐 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현지 사정이랑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은 예전에 정말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복숭아가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숭아를 안 짓거든. 근데 지금 나한테 복숭아를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난 다른 지역 가서 사와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특산물을 거들라 하지 말고 그냥 곡물이나 화폐, 옷감 이렇게 어디 가서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해라. 이런 식으로 세금 제도가 바뀌었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지는 이거 들으시면서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가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을 볼 텐데 인조반정 이후에는 인조반정 즉 인조를 즉위시킨 게 서인이니까 서인이 주도하는 정치가 한참 동안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이제 일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붕당 정치다운 붕당 정치를 했어요. 서로가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조건 까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했었죠. 근데 이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게 예속 논쟁 때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해요. 예속 논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조선 왕의 계보를 보시면 일단 인조가 있고요, 효종이 있고요, 현종이 있는데 음, 이 현종이 그러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효종이 복림대군이에요. 복림대군. 왜 그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하고 나서 인조의 아들 둘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압송되죠. 그런데 어 결국 몇 년 지나서 인조한테 돌아오는데 인조가 처음에는 소현세자를 세자로 올렸었으니까 소현세자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청나라랑 전쟁이 있기 전에는 소현세자를 당연히 세자로 올려놨는데 청나라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압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뒤로는 인조가 복림대군을 더 아끼게 돼요. 왜냐면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가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신식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복림대군은 이제 청나라에 대한 어떤 분노만 계속 쌓아요. 근데 이게 인조가 보기에는 복림대군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청나라는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힌 나쁜 놈들이니까 복림대군처럼 이렇게 청나라에 대해서 언젠간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복림대군이 더 나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소현세자처럼 막 서양 선교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신기한 물건 가져오고 요거는 이제 청나라랑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조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조가 보기에는 원래 세자였던 소현세자는 이제 청나라랑 친해졌다고 보여지니까 점점점 마음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현세자가 버림받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올라오게 되죠.
위에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세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왕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일단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건 이 효종과 효종 아내가 돌아가실 동안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께서 계속 살아 계세요.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은 효종이 죽었을 때 그리고 효종의 아내가 죽었을 때 조대비가 상복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입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총 두 번 벌어졌고요. 현종 때 두 번 벌어졌고 한 번 즉 1차 기해예송은 서인이 이기고 2차 가빈예송은 남인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속 논쟁 두 번의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속 논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효종께서 돌아가셨으니까 현종이 즉위를 했겠죠.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시는데 그럼 이제 조대비 즉 효종의 어머니죠. 효종의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가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남인은 유학경전의 의례를 근거로 들어서 3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걸 들은 서인이 이제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어, 1년을 주장을 합니다. 즉 서인이 남인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한 거죠. 왜냐면 어, 지금 돌아가신 선왕 효종이 인조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이미 돌아가셨고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제대로 된 기간을 입어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서인의 입장이에요. 근데 남인은 비록 효종께서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 룰이 똑같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왕은 좀 특별하게 다뤄서 3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게 남인의 입장이고 서인은 왕이고 뭐고 간에 일단 어쨌든 경국대전엔 둘째 아들인 경우에는 1년을 입도록 정해져 있지 않냐.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게 서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인이 남인보다 힘이 세죠. 그리고 현종은 효종이 죽고 나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세력이 강한 서인한테 반대를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년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송이 또 벌어져요. 효종의 아내, 현종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남이는 또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주장합니다. 유교 경전의 의례에 따라서 이게 왕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해도 특별한 제도를 적용해야 되니까 1년을 입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인은 아니나 다를까 더 낮은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경국대전에 따라서 효종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대비께서도 1년을 입을 수 없고 그거보다 짧은 9개월을 입으셔야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는 1차 예송 때랑 다르게 시간이 꽤 흘렀죠. 그리고 현종도 왕으로서 안정 단계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인의 얘기가 현종한테는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서인들이 지금 저번에도 1년을 주장하고 이번에도 9개월을 주장해서 남인보다 계속 짧은 기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서인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둘째라서 그런 거라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왕을 부정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왕을 왕답게 보지 않으니까 뭐 첫째 둘째 얘기하면서 뭐 상복 기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종 입장에선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서인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도가 그러니까 교주님께서는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법도를 따라서는 안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종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역시도 첫째 아들이 계승하는 게 보통은 마땅하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도 왕위를 이어받은 건 잘못된 일인 거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인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던 게 자칫하면 서인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종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직 서인 애들을 반역자라고 취급하진 않지만 지금 서인의 논리대로 자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라서 상복 기간을 짧게 입는 거면 자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럼 너 이거 얘기 잘못하면 반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인이 할 말이 없지. 최종적으로는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결과는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기고 2차 예송은 남인이 이기는데 그거보다는 서인과 남인이 이제는 서로 뭔가
토론하거나 타협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더더욱 더 심해져서 숙종 때가 되면 환국정치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환국정치라는 건 뭐냐면 특정 붕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 상대 붕당은 아예 정권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정권이 바뀌면 또 패배한 정권은 정당은 아예, 패배한 붕당은 정치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아예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을 이긴 정당, 이긴 붕당만이 독차지하는 그런 정치를 환국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숙종시기에 여러 정치적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집권하는 붕당이 계속 바뀌게 돼요. 서인, 남인, 서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서인이 집권할 때는 남인이 발도 못 들이고 남인이 집권할 때는 서인이 발도 못 들이고 또 반대로 되고 그런 식으로 몇 번 바뀌었다는 거죠. 총 3번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예속 논쟁을 남인이 이겼었기 때문에 숙종 초에는 남인이 먼저 집권을 했어요. 근데 남인 인물 중에 허적이라는 인물이 이제 약간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어떤 모함을 받으면서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인이 이제 서인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숙종이 이제 남인 쪽 인물이었던 장희빈, 장희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장희빈을 굉장히 총애하게 되면서 다시 남인이 집권을 하고요. 당시에 원래 숙종의 원래 정식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나중에 다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세 차례의 환국이 왜 벌어졌는지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건 숙종 때 이렇게 3번의 환국을 걸치면서 서인이 강해졌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서인이 강해졌다라는 걸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환국을 걸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결과 최종적으로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으로 나뉘게 되고 노론에 좀 더 권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붕당 사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느 한쪽이 집권하면 다른 한쪽은 완전히 쫓겨나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원래 붕당 정치의 원리였던 어떤 토론, 타협, 양보, 합리적인 의견 교환 이런 원리들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붕당들이 일단 합리적인 토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이기려고만 자기 붕당의 이익만 지키겠다. 이런 방향으로만 정치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인과 남인이 공존, 토론, 타협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경쟁, 밀어내기 이런 것들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